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신경외과에서 40년간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한 김민석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의사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속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전공한 병에 본인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암을 연구하는 의사가 백혈병에 걸리거나 대장암 수술만 평생 해온 외과 의사가 대장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 수많은 뇌혈관 질환 환자를 진료해 온 만큼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뇌출혈, 그 중에서도 특히 내경동맥 분지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벼락두통으로 시작되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뇌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암이나 심장병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있지만 뇌혈관 질환은 혈관이 터지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40년간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년 전 일입니다. 당시 45세 주부였던 박지영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사실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특별한 질환이나 병력은 없었습니다. 가끔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진통제로 충분히 해결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날은 5월의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뒤통수를 망치로 3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CT 촬영을 시행했으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단순 편두통으로 판단하고 진통제를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항상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내경동맥류의 미세한 출혈은 일반적인 CT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을 자던 지영 씨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죽을 것 같다고 외치더니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급히 119에 신고해 우리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당시 저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응급실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보통 그런 연락은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영 씨는 이미 동공확대와 의식 저하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즉시 재검사를 위해 CT 촬영을 실시했는데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터진 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뇌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영상으로 본 모습은 마치 폭발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뇌압이 너무 높아져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두개골을 열면 뇌조직이 밖으로 솟구칠 정도였죠. 결국 지영 씨는 입원 이틀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과 두 아이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적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의학의 한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그녀의 남편은 제게 절하며 물었습니다. 왜 대학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라고. 그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신이 보호자 입장이었다면 저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내경동맥류는 때로 잠자는 호랑이라고 불립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평생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깨어나면 그 위력은 엄청납니다. 특히 경미한 출혈과 치명적인 파열 사이에는 보통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를 경고출혈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창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영 씨의 경우 아침에 느꼈던 두통이 바로 그 경고였습니다. 이후 저는 진료실 벽에 작은 액자를 걸어두었습니다. 벼락 두통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것이죠. 저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이자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 증상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희망적인 사례입니다. 3년 전 만난 60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은퇴 전 대기업 임원이었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 이상 조깅을 하는 건강 마니아였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유전적으로도 특별한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확히 오전 9시 10분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던 중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서 그런 통증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쓰러졌지만 지영 씨와 달리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소 의학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던 그는 우연히 벼락 두통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었고 그 방송에 저도 출연했던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증상이 방금 설명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아내에게 즉시 신경외과가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송 중에도 그는 아내에게 CT를 꼭 찍어달라고, 뇌혈관 검사를 반드시 해달라고 계속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가 제 진료실에 왔을 때 첫 마디가 지금도 선명합니다. 선생님,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9시 10분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뒤통수에 망치로 맞은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이게 벼락 두통인가요? 환자가 증상 발생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벼락 두통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했다는 점에서 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즉시 CT와 MRI 검사를 지시했고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후두부 경동맥에 약 7mm 크기의 동맥류가 존재했고 미세한 출혈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경고 출혈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본격적인 파열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영호 씨는 곧바로 입원했고 다음 날 아침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세 클립을 이용해 동맥류의 목 부분을 차단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약 6시간에 걸친 수술이었지만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술 후 2주 동안 그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고 현재는 어떠한 후유증도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종종 감사 인사를 전하지만 사실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은 바로 자신의 질병에 대한 지식과 빠른 대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같은 증상을 겪는 사람들에게 병원 방문을 권유하는 뇌혈관 건강 홍보 대사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극심한 두통, 특히 벼락 두통이라 불리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강도의 두통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대 여성 이경 씨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대학교 교수로 평소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던 분이셨습니다. 그녀가 처음 진료실을 찾은 날은 작년 초겨울이었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던 그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병원 의자에 앉자마자 특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잠시 머리를 책상에 대도 될까요? 그녀는 제 책상 위에 머리를 기대야만 대화를 이어갈 수. 뇌가 두개골 내에서 제대로 떠있지 못하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통이 일반적인 두통과 반대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두통은 혈관 확장으로 인해 뇌압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므로 누우면 증상이 악화되고 서 있으면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압성 두통은 정반대로 누우면 증상이 좋아지고 서 있으면 악화됩니다. 저는 특수 MRI 검사를 통해 척추 부위에서의 척수액 누출을 확인했고 경막의 혈액 패치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시술은 환자 자신의 혈액을 척추의 경막 공간에 주입하여 누출 부위를 막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극적입니다. 시술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환자의 정맥에서 8에서 20cc 정도의 혈액을 채취한 후 이를 척추의 경막 공간에 주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미경 씨는
내가 두개골 내에서 제대로 떠있지 못하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통이 일반적인 두통과 반대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두통은 혈관 확장으로 인해 뇌압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므로 누우면 증상이 악화되고 서 있으면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압성 두통은 정반대로 누우면 증상이 좋아지고 서 있으면 악화됩니다. 저는 특수 MRI 검사를 통해 척추 부위에서의 척수액 누출을 확인했고 경막의 혈액 패치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시술은 환자 자신의 혈액을 척추의 경막 공간에 주입하여 누출 부위를 막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극적입니다. 시술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환자의 정맥에서 8에서 20cc 정도의 혈액을 채취한 후 이를 척추의 경막 공간에 주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미경 씨는 시술 중에도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술 직후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거짓말처럼 두통이 사라졌어요. 3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똑바로 들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두통의 양상입니다. 누우면 좋아지고 일어서면 심해지는 두통은 단순한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경 씨는 지금도 종종 제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직접 만든 송편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죠. 그녀는 이제 다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혈압 관리입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 중 약 70%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혈관벽을 약화시키고 결국 파열이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5세 회사원 박준혁 씨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60mmHg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는 체육대학을 졸업한 전직 운동선수였지만 은퇴 후 잦은 회식과 스트레스로 인해 15kg이나 체중이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직 제가 45살밖에 안 됐는데 운동이나 다이어트로 좀 개선해보고 약은 이야기는 물론 조금 과장된 면이 있었지만 환자에게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런 사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약으로 혈압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작해보세요. 3개월 후 상태가 좋아지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선생님과 제가 함께 계획을 세워 실천해보는 겁니다. 준혁 씨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일주일에 4번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체중도 3kg 감량했습니다. 그는 매일 혈압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함께 그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혁 씨의 혈압은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고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0kg의 체중. 이야기는 물론 조금 과장된 면이 있었지만 환자에게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런 사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약으로 혈압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작해보세요. 3개월 후 상태가 좋아지면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선생님과 제가 함께 계획을 세워 실천해보는 겁니다. 준혁 씨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일주일에 4번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체중도 3kg 감량했습니다. 그는 매일 혈압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함께 그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혁 씨의 혈압은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고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0kg의 체중, 감량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정착되면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1년 뒤에는 혈압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가족들도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준혁 씨의 사례는 고혈압 관리에 있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특히 그의 경우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발견된 경우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약물 의존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고혈압 약 복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을 통해 당장의 위험을 줄이면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장기적인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의 임상 경험상 50대 이상에서 갑자기 생활 습관만으로 고혈압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이미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뇌 건강에 좋은 영양제가 무엇인가요? 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뇌 건강 영양제와 보조제가 판매되고 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영양제들이 정말 효과가 좋다면 왜 의사들이 처방하지 않을까요? 특정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얼마 전 70대 할머니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물건값이 넘는 각종 영양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비타민 복합제, 심지어 뇌 건강에 좋다는 한약까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단순당이 아닌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이러한 마이너스 요소들이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5년 전 만난 67세 환자 최동철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40년 넘게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웠고 주 5일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술과 담배는 내 인생의 낙인데 이것까지 빼앗을 거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뇌경색으로 입원한 지 1년 후 2번째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심각한 언어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완전히 금연했지만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단순당이 아닌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이러한 마이너스 요소들이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5년 전 만난 67세 환자 최동철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40년 넘게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웠고 주 5일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술과 담배는 내 인생의 낙인데 이것까지 빼앗을 거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뇌경색으로 입원한 지 1년 후 2번째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심각한 언어장애가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완전히 금연했지만 출장도 못 가고 승진 기회도 놓치고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수없이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그녀의 말에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닙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맥박이 뛸 때마다 욱신욱신 쑤시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빛이나 소리에 민감해지고 구역감이나 시야장애와 같은 전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수진 씨의 경우 두통이 시작되기 약 30분 전에 반짝이는 지그재그 선이 시야에 나타나는 섬광암점이라는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편두통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했습니다. CGRP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약물이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출장도 못 가고 승진 기회도 놓치고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수없이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그녀의 말에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닙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맥박이 뛸 때마다 욱신욱신 쑤시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빛이나 소리에 민감해지고 구역감이나 시야 장애와 같은 전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수진 씨의 경우 두통이 시작되기 약 30분 전에 반짝이는 지그재그 선이 시야에 나타나는 섬광암점이라는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편두통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했습니다. CGRP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약물이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약을 복용했고 그때마다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한 달만 약을 복용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중단해도 좋습니다. 수진 씨는 한 달 동안 새로운 약을 복용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에 7, 8일이던 편두통이 단 2일로 줄었고 그 강도도 훨씬 약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편두통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언제 두통이 시작될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었죠. 이 모든 사례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두통이 반복된다면 무심코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약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건강을 위한 의지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달이 지난 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승진했고 오랫동안 함께한 연인과의 결혼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잃었던 인생을 되찾았어요. 이제는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최근 의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치료 방법과 연결됩니다. 바로 보톡스 주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용 목적으로 주름 개선에 사용되던 이 치료법이 예상치 못하게 편두통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머리와 목 주변의 특정 지점에 보톡스를 주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억제해 편두통 발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호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으로 고생 중이라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편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뇌혈관 질환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치료 현장을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나눈 대화 속에는 각기 다른 사연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깊이 새긴 교훈은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일단 발병하면 심각한 후유증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기 전에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 명의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의 대학 교수 박상민 씨의 사례입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많았고 특별한 질환이 없었던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즐기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 2회 골프, 주 2회 테니스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TV를 보던 중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이 약간 어눌해지고 입 주변이 마비되는 듯한 이상. 증상을 느낀 그는 당황했고 이를 눈치챈 부인이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상민 씨의 증상은 이미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 결과 오른쪽 대뇌 반구에 작은 뇌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그는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으며 무엇보다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심방세동이라는 불규칙한 심장 리듬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방세동은 심장 내 혈전 형성을 유발할 수 있고 그 혈전이 뇌로 이동할 경우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런 증상도 없었습니다.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뇌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심장 문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소들은 오랫동안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뇌졸중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민 씨는 이후 항고제 치료를 시작했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관리하기 위한 약물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심방세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수장치를 이식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건강하게 강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제가 혼자 집에 있었다면 혹은 밤에 자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상민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를 전달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마비 증상, 언어장애, 시력 저하, 극심한 두통 등은 모두 뇌졸중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한 명의 환자, 72세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10년 전 뇌출혈로 인해 왼쪽 반신마비 상태에서 재활 치료를 받아오고 계십니다. 처음엔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지만 꾸준한 재활 운동 덕분에 지금은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었더라면,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영숙 할머니는 뇌출혈 이전에도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피로감이 들어 스스로 판단해 약 복용을 중단하셨던 것이죠. 결국 그런 선택이 뇌출혈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평생 지켜야 할 후유증을 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에게 항상 이렇게 당부한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은 너희 몸에 좋은 것만 말씀하신단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환자가 제대로 된 예방 조치를 통해 아예 병에 걸리지 않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알기 어려워 조용히 지나가는 일이 대부분이지만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압 두통은 응급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극심한 두통, 특히 그 발생 시점을 정확히 기억할 정도로 강렬한 두통은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두통의 패턴에 주목하세요. 누우면 좋아지고 일어서면 심해지는 두통, 밤에 악화되는 두통, 아침에 깨자마자 시작되는 두통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축기 혈압을 10mm P가만 낮추더라도 뇌졸중 위험이 무려 40% 감소합니다. 고혈압약 복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넷째,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금연은 기본이며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 균형 잡힌 식습관이 뇌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이라면 올해서 10년에 한 번은 뇌 MRI나 CT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위험을 감지하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겪은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하나를 소개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년 전 35세의 젊은 여성 김희진 씨가 갑자기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저희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매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었고 상태는 매우 위독했습니다. 8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우리는 성공적으로 동맥류를 차단했지만 이미 발생한 뇌 손상이 심각해 회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희진 씨는 수술 후 2주간 의식을 차리지 못했고 의료진과 가족 모두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주 후 그녀는 눈을 떴고 점차 인지 기능과 운동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6달간의 재활 치료 끝에 걷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4살 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온 그녀를 본 순간 저는 의사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시 쓰러졌을 때 임신 5주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수술 후 검사에서야 임신 사실이 밝혀졌고 의사들은 낙태를 권유했지만 저희 가족은 아이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 아이가 제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고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녀 곁에 앉아 밝게 웃고 있던 작은 소년이 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 겪는 고된 시간들이 모두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특히 뇌혈관 건강은 우리의 정체성, 인격,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말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기울여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